자, 보시는 그림은요, 사람의 내분비선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 내분비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좀 참고적으로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이 내분비계가 어려운 이유는요, 종류도 많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분비계를 다 좀 쉽게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 몸 전체에 내분비계가 기능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용어들 있죠. 용어들하고 먼저 좀 친숙해져야 되고요. 이 내분비계는 내분비계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뇌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서 항상성 유지하는 부분 관련된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을 이해하려면 비뇨기 쪽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간 뭐 이런 부분은 위장계 공부를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소, 정소 요거하고 관련되어져서 생식기계까지도 공부가 끝나야 되죠. 이 각각의 단원별로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의 그 내분비계의 흐름이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가서야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막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무조건 외우라고.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한 절반 이상은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그거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 할 때 마지막에 총 외워야 될 때 정말 단순한 비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할 때 조금 도움 되시라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구조적인 걸 머리에 좀 넣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 공부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자,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뇌하수체에서 실질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각각 장기로 가서 이제 기능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 몸의 내분비선 같은 경우에 같은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이런 내분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는 실질적인 내분비 조직에 속하는 거고요. 하나는 다른 계통에서 발생되었다가 내분비계로 붙어가지고 내분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분비계에 속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뇌하수체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리는 데가 이제 시상하부가 되겠죠. 요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가 뇌하수체다. 자, 요 뇌하수체는 전엽하고 후엽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앞쪽에 전엽, 뒤쪽에 후엽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거, 얘는 원래 구강에 있는 입천정 있죠. 입천정에 있는 상피세포, 요 상피세포가 뒤로 물려나면서 요 후엽에 얘랑 붙어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내분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선은 상피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상피세포가 땀 흘리고 점액 나오고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내분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경우는 이게 발생학적으로 내분비계가 아니에요. 이건 상피세포가 아니고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이 여기 위에 있던 게 신경이 가닥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기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두 개를 다 그냥 내분비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뇌하수체는 발생학적으로 전엽과 후엽이 다르다. 자,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 더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거죠. 부신.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부신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겉에 거하고 속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에 있는 거를 우리가 피질, 속에 있는 걸 수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들어내는 호르몬도 차이가 있고요.
발생학적으로는 그 수질 같은 경우에 이게 외배엽에서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피질 같은 경우는 중배엽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외배엽이라고 하는 게 주로 신경 조직을 만드는 나중에 이제 신경 조직으로 변화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신경 조직도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 데가 이제 외배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이랑 그죠? 그다음에 부신의 수질은 전부 다 신경 조직이 변해서 만들어진 내분비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갑상선 모양, 갑상선은 그냥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나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콩알 크기로 4개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는 거죠. 부갑상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조직에서 보게 되면 이 내분비 기능을 하는 것하고 외분비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췌장이죠. 췌장. 자, 췌장에서 외분비 기능하고 내분비 기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췌장의 외분비 기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중탄산 나트륨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산성 물질이 넘어왔을 때 중화시켜주는, 그죠? 그 다음에 췌장 효소들이 있어요. 이건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분비 기능을 하는 거는 그 유명한 인슐린, 그다음에 글루카곤, 요거를 분비를 하죠. 요거에서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죠. 자, 그림에는 없는데요. 위장도 외분비 기능, 내분비 기능을 합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죠. 소화효소.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활성화되지 않은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오고 위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활성화되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리파제도 나오거든요. 리파제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소화 효소인데요. 얘는 이제 애기들은 우유를 먹잖아요. 모유나 우유를 먹는데 이 안에 있는 유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성인이 되고 나면 리파제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좀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런 분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분비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염산을 분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 가스트린이 나오게 되면 위에서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염산 HCl 뭐 이런 걸 분비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고요. 요 가스트린하고 반대로 작용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마토스타틴이에요. 소마토스타틴. 요 소마토스타틴은 이제 그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되면 염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가 점점 산성이 강해지겠죠. 필요 없이 너무 강해지면 위벽 자체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 염산을 그만 분비해라라고 하는 억제시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2지장에서도 이런 그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도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크레틴, 그 다음에 콜레시스토키닌. 자, 요 세크레틴은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왔을 때 강한 위산이 섞여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 세크레틴이 분비되면 중탄산 나트륨을 췌장에서 분비를 하죠. 그래서 12지장으로 보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든 음식이 넘어왔을 때 콜레시스토킨, 담즙을 분비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분비, 외분비 이런 기능을 다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화기계나 뭐 이런 쪽에 가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야지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난소라든지 정소라든지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생식소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 생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 여자 같으면은 난소를 이렇게 난자를 크게 만드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드는 뭐 이런 생식세포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생식세포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식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화기에서 간도 빠졌네요. 간도 분비 기능이 있거든요. 간에서 제일 그 소화하고 관련된 게 이제 쓸개즙. 이 쓸개즙을 생산을 하는 곳이죠. 쓸개즙을 생산을 하고 만들어진 쓸개즙이 담낭, 쓸개 주머니로 가서 모여 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외분비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기능으로 보게 되면 그 소마토메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소마토메딘이 만드는 게 뭐 IGF-1, IGF-2 이런 게 있습니다. 이 IGF-1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있죠. 성장 호르몬이 간으로 와서 요 IGF-1을 활성화시킨 요게 이제 소마토메딘이 되는 건데요. IGF-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그 연골을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호르몬이 되는 거고요. IGF-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확실히 이게 뭐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추정하건대 이 태아가 발달할 때 어떤 뭐 이런 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간에서는 내분비 기능으로 소마토메딘, IGF-1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정도가 이제 내분비계에서 필요한 좀 기본적인 좀 전체적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표적 장기로 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지 내분비계는 정리가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그 깊이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별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만 알고 있어도요, 그 내분비계 그 출제되는 그 간호사 기준으로 되는 문제에서는 한 절반 이상은 때려 맞출 수라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은 그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CRH. 이거는 코르티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 시상하부에서는요, RH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방출시키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R이라고 하는 게 이 R이 릴리징의 약자이거든요. 자, 이 호르몬을 방출해라. 이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뜻에서 RH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CRH가 분비가 되면요, 요거를 명령을 받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요게 분비가 되거든요. 자, 요거는 부신 피질에 가서 작동을 하게 되죠. 이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으로 코티솔입니다. 코티솔. 이 코티솔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일이죠. 이 혈당량, 혈액 속의 혈당의 양을, 그러니까 혈당 농도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걸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이 면역 작용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게 되면 이 코티솔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스테로이드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게 되면 면역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확 그냥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하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혈당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요거는 코티솔을 분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TRH. 요거는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을 방출해라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와서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얘는 갑상선에 가서 작용을 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고요. 갑상선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우리 T3, T4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T4를 이제 티록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갑상선에 가게 되면 부갑상선도 있으니까 뭐 칼시토닌이라든지 부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은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그 호르몬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 티록신을 얘기를 합니다. 이 티록신이 하는 일이 워낙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티록신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갑상선에서 티록신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략적인 일반적인 건강한 상태의 사람한테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티록신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물질 대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엄청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산소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게 만들고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열 생성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위에 저항할 수 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죠. 이건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기들 태어났을 때, 신생아 태어났을 때 이 티록신은 우리 몸 어떤 곳에든 이 수용체가 있어서 작용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성장할 때, 이런 성장할 때 에너지를 많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티록신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뇌가 발달할 때도 포도당을 막 공급해주고 단백질 많이 생산해내줘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물질 대사, 우리 보통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해야지만 아기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죠. 신생아나 뭐 영유아 단계에서 이 티록신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좀 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키가 좀 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아기들한테도 티록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코티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혈당을 혈액 속에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이 코티솔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뇌가 이 포도당만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뇌가 쓰는 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혈액 속에 혈당을 높여주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히 코티솔이 많이 나올 때가 단식할 때거든요.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막 분해해 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막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면역이라든지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질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디 한 군데 좀 고장이 나더라도 일단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우리 몸이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코티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GnRH예요. GnRH. G는 고나도트로핀, 생식, 성,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그 시장하에서 나와서 뇌하수체에 전달이 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SH, LH. 이거 여성 뭐 생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성은 난소에 가서 작용을 하고 남자는 정소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하는 역할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는 생식소를 가게 되는 거죠. 생식소. 그래서 FSH 같은 경우는 난소를 난자로 바꿔주는 난자를 이제 원래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아기 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거를 키우는 거죠. 완전히 성숙한 난자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들죠. 정자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 LH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뭐 다른 호르몬도 많긴 합니다만 에스트로겐이 이제 여성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거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남자 같으면 테스토스테론이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호르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식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생식 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계속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식 세포가 성 호르몬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생식 세포는 쉽게 얘기해서 정자 난자를 만드는 거고요. 정자 난자가 이제 성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성 호르몬은 다시 생식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HRH. 요거는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루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게 되면 GH, 진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자, 이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 플러스 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얘를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GHIH 이렇게 불러요. GHIH, inhibit, 그러니까 억제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명령을 가진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 요거 별명이 있는데요. 요게 소마토스타틴이에요. 이 소마토스타틴은 우리 위장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위장에서도 가스트린하고 소마토스타틴이 기량작용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GHRH하고 GHIH는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의 별명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이게 소마토트로핀이에요. 소마토트로핀. 그러니까 그 GHIH가 나왔을 때는 소마토트로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성장 호르몬은 좀 그 주로 이제 간에 가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간 말고도 다른 조직에 가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그 이 티록신처럼 신체 곳곳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한참 키 크고 체중이 느는 성장기에만 분비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재생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줘야지만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될 때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간에 가서 성장 호르몬이 맞는다라고 한 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IGF-1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죠. 얘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얘가 연골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들어가서 연골을 확장시켰다면 이 뼈를 직접 성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여기 IGF-1이 이렇게 뼈를 직접 성장시키게 하는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밖에 기타 조직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될 때 GH 호르몬이 가서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는 이 시상하면서 만드는 호르몬이 총 7개가 있는데 마지막이 프롤락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PRH. 얘도 성장 호르몬처럼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플러스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적으로 가서 억제시키는. 그래서 프롤락틴 릴리즈 호르몬하고 프롤락틴 인히비트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요게 뇌하수체 전역으로 가게 되면 프롤락틴이 나오죠. 프롤락틴. 젖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끼치는 거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각각 그 장기로 가야 될 직접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들을 만들고 타겟이 되는 애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네, 2개가 있죠. 그거는 따로 뺄게요.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제 시상 하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ADH죠.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 자, 요 2개인데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옥시토신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생산을 해요. 뇌하수체 후엽은 만들어진 얘네들 보관하고 있다가 딱 자극이 오면 얘를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은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분비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명령 없이 만들어내는 이제 호르몬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게 MSH, 그 다음에 엔돌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거를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거든요. MSH는 멜라닌 색소 호르몬이에요.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엔돌핀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데,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인체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엔돌핀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천연 마약 성분의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참고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MSH나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얘네들을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세포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합니다. 이 시상하부의 시상하부의 세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각각 만들어내는 세포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도 각각 만들어내는 게 따로따로 있어요.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로 만들어냅니다. POMC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폴리펩티드를 길게 만드는 이런 구조이고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융합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고 다른 세포가 만들어내서 분비를 하는데요. 얘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MSH 하고, 그 다음에 엔돌핀, 그 다음에 ACTH, 얘 있죠? 얘는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때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하나 톡 잘라서 하나를 써먹고, 톡 잘라서 하나를 써먹고, 톡 잘라서 하나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MSH 이렇게 만들기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와가지고 톡 잘라주면 MSH가 그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CTH 얘도 이제 부신으로 가서 코티솔을 만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도 만들어서 따로 잘라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리포트로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기능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어쨌든 요거는 하나로 만들어서 분비해 가지고 이걸 잘라 가지고 각각 다른 기능을 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POMC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바이러스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 DNA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DNA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쭉 만들었다가 툭툭 잘라서 쓰는 여기서 보시면 다 세포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좀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요거 ACTH하고 MSH가 같이 만들어지잖아. 얘가 하나 만들어지면 얘도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CTH 같은 경우는 주로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 다음에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는 단식 상태일 때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게 두 개가 조금 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얘는 뭐죠? 그 자외선, 피부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이 멜라닌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빛에 반응을 하는 뭐 이런 구조인데, 빛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뜨겁거나 강렬한 그런 태양빛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같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ACTH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그 피부에 견디기 위해서 피부가 좀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좀 시커머지는, 낯빛이 좀 어두워지는 이런 좀 경향이 요런 그 생산되는 방식에서도 좀 유추할 수 있는 원인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뭐 사이드로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최소한 내분비계를 공부하실 때는 요 내용은 최소한 정리를 해서 좀 그 개념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따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